난데없이 막 우박이 떨어지는 날씨가 있어요. 그리고 봄이 되는 줄 알았는데 대설특보가 3월에 내려지기도 했었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여름 같은 날씨가 확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날씨 혹은 기상이변, 이 기상이변은 또 이제 시작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인류는 지구의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 환경 이야기까지 한번 두루두루 오늘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요,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책의 저자로서 모셨는데 네.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책 제목이 무겁습니다. 아, 네.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뭐 아무래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지구 환경을 많이 건드리고 교란시켜서 사실은 환경 위기가 지금 인간들한테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인간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경각심이고 또 인간뿐만 아니고 동식물들도, 아무 죄 없는 동식물들도 인간의 그런 행동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멸종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뭐 파리 기후 협정도 있었고 전 세계가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것, 평균 온도 올라가는 걸 좀 늦춰보자, 네네. 노력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효과는 없었나요? 그게 사실 파리 협정 이후로 한동안 많은 주목을 끌었는데 예.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는 개념을 쓰면서 1.5도 이내로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아니면 1.5도가 힘들면 2도 이내라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파리 협정 이후로 한 5, 6년간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들어가겠다 약속도 많이 하고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막 분열 양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립주의나 보호무역 이런 그 이전에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런 전지구적 환경 문제는 모든 나라들이 합심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도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국내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국내의 경제 성장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지구 환경은 계속 망가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 상황이 딱 그러한 문제에서 비롯된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화석연료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싸고 또 이용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장기적인 문제로 취급을 하죠. 기후 문제나 생태계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그거부터 해결하고 이런 기후나 생태계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정도 그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 때 네, 바로 네. 이제 막 탈퇴하기도 네. 했었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1.5도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평균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좀 하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런 겁니까? 1.5도라는 네, 게. 그게 자연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구 시스템 내에서 티핑 요소라고 부르는 예를 들어 그린란드 빙하라든가 남극의 뭐 서남극 빙하, 그 다음에 적도의 산호초,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티핑 요소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이런 티핑 요소가 각각의 티핑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비가역적이고 비선형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티핑 요소들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넘어가 버리는 그렇죠. 일종의 선. 네. 거길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아무런 어떠한 노력을 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티핑 요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6개, 17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티핑 포인트를 1.5도 정도 된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1.2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에 가까이 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4개의 티핑 요소, 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린란드 빙하, 그다음에 남극의 서남극의 빙하, 네. 그다음에 적도 태평양의 산호초, 그리고 북유라시아의 영구 동토층, 이 4군데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나머지 한 12개, 13개 되는 티핑 요소들은 아직까지는 안전해 보인다. 예를 들어서 티핑 포인트가 한 3도나 4도나 5도 정도 되는 것 같다. 아직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한 티핑 요소 4가지 티핑 요소가 네. 티핑 포인트 1.5도를 건너가면 붕괴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붕괴가 되면은 지금은 안정적으로 보이는 다른 티핑 요소들의 티핑 포인트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티핑 캐스케이드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티핑 포인트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네, 1.5도로 잡아야 된다. 더 보수적으로. 네, 더 보수적으로 2도도 아니고 1.5도로 잡아야 된다 해서 한동안 그 관련해서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1.5도를 넘어가면 전 지구 생태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도미노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1.5도만큼은 네,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가지 않게 그렇죠. 지켜야 한다. 네. 그 교수님이 제안하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책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 인류세라는 겁니다. 인류세. 이게 로봇세처럼 뭐 세금을 걷자라는 거는 아니죠. 네, 네. 이게 네. 지질시대 구분을 바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은 작년 3월인가 4월에 이 인류세를 공식적인 지지시대로 삼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학자들 간의 투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부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 시대를 새로운 지지시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네.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지구가 캠브리아 폭발 이후로 종 다양성이 확 예. 높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어졌고요. 예. 신생대는 제3기랑 제4기로 구성이 되는데 네. 제3기는 따뜻했던 시기고 제4기는 추웠던 시기라고 해서 빙하기라고 부르는 시기거든요. 조금 예.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제4기가 빙하기지만 항상 추웠던 건 아니고 음흠. 수십 차례의 빙기, 좀 더 추웠던 빙기, 수십 차례의 간빙기, 좀 더 따뜻했던 간빙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빙하기 내에서도요. 네, 빙하기 내에 수십 차례의 간빙기와 빙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빙하기 내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간빙기입니다. 아하. 네, 우리가 이 시기를 홀로세라고 부르고요.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간빙기를 예. 홀로세 이 시기가 11,700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4기 내에 수십 차례의 간빙기가 지금과 비슷했던 간빙기가 수십 차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간빙기의 기간이라는 게 대체로 10,000년 정도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1,700년 전부터 시작된 현 간빙기도 곧 끝나고 다음 빙기로 들어가도 네. 이상할 건 없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거꾸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이건 완전히 인위적인 그런 아. 뭔가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온도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런 지지시대 구분은 뭔가 자연적인 현상을 토대로 해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종다양성이 급증했거나 급감했거나 이걸 예. 기준으로 지지시대를 구분을 했는데 한 1950년 혹은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그러한 자연적인 기후변화가 아니고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목격을 하듯이 뭐 기후위기도 그 중에 하나고요. 생태계 문제, 다양한 환경 오염 문제, 그다음에 난민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부작용을 과연 인간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전 세계인이 지금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대 구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 세계인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그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생대 제4기인 홀로세, 이게 이름을 인류세로 바꾸지 않는 게 아니라 제5기 인류세를 만들자. 홀로세가 끝나고 그것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홀로세가 끝나고 인류세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인류세를 제4기 내에 위치할 것인지 아니면 바깥에 위치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네.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인간이 그쵸. 정하기 나름인 거니까요. 네네네. 뭐 어차피 그렇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도 다 이제 네. 학술적으로 정한 거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경각심.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지지시대 이름이 제시가 된 것이죠.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정도까지 중요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네, 거고. 네. 예전에 90년대였나요?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드림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아, 당대 유명한 가수들 다 출동하는. 네. 근데 그때도 내일이면 늦으리라고 했는데 네. 2020년대에도 사실은 비슷한 거고요. 계속 그렇죠. 그 속도는 더 빨라진다라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라는 책을 박정재 교수님과 함께 읽고 있는데요. 키워드 몇 가지를 통해서 축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파괴적 인간의 시대입니다. 파괴한다는 것. 이게 사실 우리도 사실 많이 느끼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앞에서 교수님이 우리가 인간이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 말씀을 띄워주셨는데, 사실 해결 전에 감당하기도 좀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네.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 뿐. 예,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1.2도 올랐고, 만약에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일부 티핑 요소들이 티핑 포인트를 건너가게 되면서 지구 생태계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1.5도는 너무 작은 숫자 같이 느껴지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 봐도 일교차가 봄, 가을에는 10도, 15도까지 벌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교차도 보면은 여름하고 겨울의 온도 차이가 50도까지 벌어지는데, 불과 뭐 1.1도, 1.2도 올랐고, 뭐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구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네. 근데 실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온도가 사실은 아까 제가 11,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홀로세라는 간빙기 시대에 인간들이 살아왔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 10,000년 동안 온도가 0.5도에서 1도 정도의 변이만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그 0.5도에서 1도 변할 때 정말로 많은 사회 변동,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네. 불과 0.5도에서 1도만 변했는데도. 물론 그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이니까 적응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기후변화의 충격을 더 심하게 받았을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1.1도, 1.2도, 1.5도, 2도 이 정도 올라가는 것도 과거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인간 사회에.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과거보다 지금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11,700년 전부터 지금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추웠던 시기가 기원 후 135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소빙기라고 부르거든요. 네. 북반구에서 얼음이 이렇게 전진했던 시기예요. 그게 홀로세 기간 전체 10,000년 동안 가장 추웠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홀로세 기간 중에 가장 더운 시대예요. 가장 추웠던 시기에서 가장 더운 시기로 변화하는데 20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세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의 원인은 인간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 17,000년의 역사 중에서 그 200년을 정말로 급가속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셈이네요. 이게 그 심리학적으로 숫자에 좀 오류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식당 이름조차도 숫자가 붙는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 79 네. 아니면 성공예감 17 뒤에 숫자가 크게 붙을수록 사람들이 가격표가 왠지 더 비쌀 거야. 아니면 더 높은 가격도 내가 감내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1.1도, 1.5도 이러니까 작아 보이는 거죠. 네네. 이거를 제 아이디어인데 화씨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더 커 보이게. 그럼 사람들이 1.5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 10몇 도였어? 그러면 이제 뜨악할 수 있는 건데 네네네. 숫자를 좀 키워주세요. 하시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더 피부로 이제 와 닿아야 되는데 예. 혹시 과거에
날씨 때문에 우리 한반도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현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아까 방금 소빙기 말씀드렸는데, 소빙기가 1350에서 1850년, 한 500년 정도 이어졌는데, 그 시기가 딱 조선시대랑 맞물리거든요. 네. 근데 조선시대 중에 기근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는데, 그게 17세기입니다. 17세기. 예. 17세기에 경신대기근이라고 하는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때 100만 명이 아사하거나 유민으로 떠돌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때 17세기에 우리나라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유라시아 전역에서 그러한 기후 변화가 있으면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정한 지역의 흉작이 아니라. 아니고 유라시아 전역에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17세기도 그랬고 19세기 초반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세 온난기, 중세 저온기라고 표현하는 시기가 있는데 네. 기원 후 200에서 700년 사이 그 시기가 동아시아에서는 위진 남북 쪽 막 분열돼가지고 5, 16국 시대 막 오랑캐하고 한족하고 서로 분열돼서 막 싸우던 시기인데 그때 한반도에서 저는 고구려 그 장수왕이 원래 수도인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427년에 천도를 했는데 네.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온하고 강수량이 크게 감소했던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한랭 건조화를 피해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온 게 그런 수도 천도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그리고 또 유라시아 전역에서 이 소빙기 때 많은 그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사회 변동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우호적인 소빙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인간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은 소빙기가 아니죠. 소빙기는 1850년에 끝났고요. 네. 지금은 소빙기가 끝나고 온난기로 접어들었고 네네네. 자연스럽게도 온난기인데 인간이 또 화석연료를 많이 떼워서 더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온난기에다가 더 네. 땔감을 이제 떼우고 있는 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기온 상승은 자연스러운 기온 상승이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네. 근데 파리 협정 이후로 그러한 그 논조는 거의 다 사라졌는데 네. 왜 그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 얘기들이 나왔냐면 실제로 소빙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도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다 더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늘어서 대기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서 온도가 더 빠르게 급속하게 크게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빙기의 시대에 살고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지구온난화나 현대화로 인한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후위기를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가정법입니다만. 네. 그것도 제가 강연하다 간혹 얘기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그 제4기 빙하기 동안 수십 차례 빙기를 겪어왔는데 예. 사실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거 처음 기원한 시기가 한 2-30만 년 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근데 그 2-30만 년 동안 빙기를 2번 정도 2-3번 겪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빙기를 겪으면서도 잘 살아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빙기가 어떠했는지 과거의 빙기 때 지구 생태계가 어떠했는지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빙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빙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지구 환경이 변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간빙기에서 온도가 더 올라가가지고 저는 이제 초간빙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초간빙기로 들어갔을 경우에 지구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는 이거는 전혀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과거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티핑 포인트를 건너서 임계점을 건너가지고 비가역적인 비선형적인 변화를 겪고 지구 생태계가 전혀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새로운 단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가보지 않은 영역, 가보지 않은 세상이니까. 하지만 빙기는 우리가 겪어왔고. 네. 그러니까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생기거나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감염병이 돌거나 근데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몇 번씩은 또 겪어본 일이다 보니까 이게 기후위기 때문이야 라고는
체감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왜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진짜 아예 모래 폭풍이 항상 들이닥쳐서 농작물까지 다 이제 씨를 말려야 인류가 또 그때에 가서야 체감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이 또 우려하시는 건 또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런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 이거 자체도 우리에게 상당히 두려움을 안기지만 그러한 피해가 어떠한 취약 집단에 집중이 된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취약 집단의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은 그 취약 집단의 불만은 커질 거고 결국 그 불만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피해가 집중되는 집단이라는 게 뭐 국가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국가 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으니까요. 또 동식물한테도 사실은 피해가 집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응력을 갖출 수가 있지만 그렇죠. 동식물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요. 기후변화가 오게 되면은 그냥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피해가 지금 현 세대는 어떻게든지 피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그렇게 암울한 시대로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근데 미래 세대는 정말 이러한 기후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물리적인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보다 더 앞으로 심각해질 거고 이것들이 인간 사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식물에게도 취약계층이 있을 텐데 뭐 북극곰이라든지 그렇죠. 당장 네, 이제 네, 네. 터전을 빼앗기는 네. 그런데 그런 북극에 사는 친구들은 우리랑 너무 멀리 있어서 잘 또 체감이 되지도 않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보면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사실 사회정책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목소리도 원체 이제 낮고 네. 보이질 않고 근데 우리가 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하는 분야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는 잘 적응을 해왔다. 기온이 높아지더라도 또 거기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결국은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변화의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러시아나 캐나다나 노르웨이나 뉴질랜드나 뭐 이렇게 좀 추운 지역의 네. 나라들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전반적으로 제가 과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홀롯에 11,7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온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거든요. 예. 떨어져서 추위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전반적으로 내려오려는 경향을 보였고, 물론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북쪽으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홀롯의 기간 내내 이 추위를 피해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항상 추위가 문제였지 더위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변화하는 속도가 뭔가 가파르지 않다면 당연히 적응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통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의 기온 상승 속도는 그러한 적응을 가능하게 할 만한 그런 수준의 속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변화 속도가.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든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거나 천천히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동식물도 그렇고 사람들도 당연히 적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수준의 속도가 아니고 적응이 어려울 만한 수준의 속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상 이변, 이상 기후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네. 뭔가 이제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당연히 거기에는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거고.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써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도 있고 기후 변화보다는 기상 이변, 이상 기후라고 써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네. 기후 위기, 뭐 기후 비상 사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과학자들은 뭔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저도 뭐 기후 위기나 기후 비상 사태란 말은 거의 안 쓰고 기후 위기도 별로 기후 위기보다는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를 좀 더 많이 쓰려고 하는데. 그럼 또 안 와닿죠. 그렇죠. 네. 대중들. 그래서 네. 뭔가 이거는 약간 대중들한테 얘기할 때나 과학자들한테 얘기할 때나 조금 다른 용어를 쓸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기 이런 것들이 좀 극단적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대중들을 대상으로
뭐 강연을 할 때나 이럴 때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꺼리지 않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술적인 표현으로 뉴스를 만들면 이제 주목도가 확실히 떨어질 겁니다. 네네. 근데 기후 비상사태 이러면 바로 헤드라인 될 거예요. 네. 우리가 그만큼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 1.5도 올라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조회수에서요. 네, 이상기후, 기후변화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은 많이들 안 보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당장 뭐 집값 떨어집니다. 주가 폭락했으면 이러면 이제 난리는 막 조회수 확 올라가거든요. 네. 저희는 확실히 체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어떻게 좀 설득을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기후변화나 생태계 문제가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세대 같은 경우에 자식들이나 뭐 손자 세대나 이렇게 좀 미래를 뭔가 좀 보려고 하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구 환경을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미래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 그럼 그게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구 환경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질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성장 추구를 할 게 아니고 발전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할 게 아니고 좀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류세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미래한테 좀 뭔가 나눠주려고 하고 또 현 세대에서도 취약 집단한테 좀 뭔가 나눠주려고 하고 동식물한테도 어차피 공유하는 생태계니까요, 지구가. 동식물을 보존하면서 동식물들도 충분히 이 지구 생태계를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게 지금 현 시대에서 필요하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누구의 가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태어나는 아기들의 속눈썹이 유난히 예쁘다 하더라고요. 길게 자란답니다, 속눈썹이. 그게 먼지가 많아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뭐 진화론적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기들의 속눈썹이 그냥 예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얘들이 거네요. 나중에 컸을 땐 더 위험해져요라고 경고등을 켜면 조금 더 체감이 되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체감을 하면서도 체감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곤충, 꿀벌입니다. 네네. 뉴스에서도 꿀벌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뭐 꿀벌을 볼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꿀벌이 사라지면 엄청나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면서요. 네, 정말 조그만 곤충인데 네. 꿀벌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심각한 재앙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10여 년 전에 독일에서 연구를 했는데 꿀벌의 개체수가 몇십 년 사이에 4분의 3이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돼 가지고 4분의 3으로가 아니라 4분의 4분의 3이 감소했습니다. 개체수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종다양성 얘기하지만 실제 그런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여러 생물들의 개체수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특히 꿀벌의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이게 꿀벌 같은 그 곤충들이 중요한 꽃가루 매개자, 화분, 그 수분 도와주는 예, 그런 그렇죠. 매개자이죠. 뭐 수분을 도와주는 매개자가 뭐 꿀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나비도 있고 나방도 있고 딱정벌레도 있고 다양한 곤충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곤충들의 개체수가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인간이 서식처를 너무 건드려 놓은 거죠. 네. 네,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 꿀벌이 살던 곳이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직접적인 교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이 탄소 배출량을 늘리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니까 기후 변화에 또 꿀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간접적인 교란이 되겠죠. 네. 인간이 간접적으로 기후를 변화시켜 가지고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꿀벌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병충해에도 시달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들이 농약이나 뭐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꿀벌을 비롯한 다양한 곤충들의 개체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꿀벌이 감소하게 되면은 수분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결국은 작물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게 사람들에게 식량 위기로 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고 너무 앞으로 나간 생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고요. 식량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식량 꿀벌의 위기. 꿀벌의 개체수 감소로. 그리고 그러한 작물이나 식물의 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은 식물의 생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가둬줘야 할 탄소가 또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효과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도 더 심화가 되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 문제도 있고요. 이게 나중에 식량 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요즘에 뭐 오징어가 금징어가 되고 이런 것만 봐도 명태가 안 잡히고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그게 또 식량 위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데 여기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식량 위기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문제가 생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인간들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지? 잘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은. 생태계라는 그 자체도 약간 추상적인 느낌을 주는데 그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거나 생태계의 회복력이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인간한테는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꿀벌의 개체수가 감소를 하면은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지금 아까 오징어 얘기하셨는데 바다에서 열대우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생태계가 있는데 바로 적도 태평양의 산호초입니다. 그리고 또 태평양 주변에 연안에 넓게 펼쳐져 있는 해조류 숲, 네, 김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 숲. 네. 그러한 해조류 숲이나 이 적도 태평양의 산호초 군락이나 이러한 곳이 그 자체로서 종 다양성도 높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역들이 중요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예요. 예. 이런 지역들이 파괴가 되면은 해양 생물의 종 다양성이 급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얘기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우리 인간이 사실은 많은 식량을 바다로부터 얻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식량 위기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마존 숲이 어떻게 된다, 뭐 면적이 줄어든다 이런 건 네.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사실 이제 바닷속 숲이 어떻게 된다라는 건 체감이 또 어렵기는 한데 네. 바닷속에서도 열대 우림 역할을 하는 산호초, 해조류가 또 중요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서 산호초가 일종의 타버리는 듯한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닷속 생태계에 뭐 몇십 년 전후 이렇게 비교한 거 보면은 확실히 체감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이게 또 생태계의 또 교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라고 하는 무거운 제목에 하지만 책은 가볍습니다. 자꾸 가볍습니다. 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우리가 열어볼 키워드는 지구의 폭군 혹은 구원자입니다. 누굽니까? 그냥 인간입니까? 모든 인간?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인 대안을 좀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또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것도 너무 시급함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단어, 기후비상사태라는 단어보다는 인류세 개념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그러면은 아까 티핑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1.5도, 2도 여기 수치에 그 매몰되는 그 수치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만 막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2도 이내로만 막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간들이 일으키고 있는 환경 문제는 기온 상승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탄소 배출에 따른 기온 상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생태계의 교란, 생태계가 많은 서식처가 파괴가 되면서 종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오염들, 뭐 하천 오염, 해양 오염, 토질 오염, 뭐 수질 오염, 다양한 오염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난민 문제들. 난민은 결국 식량 위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식량 위기가 다양한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후뿐만 아니고 너무나 다양한 인간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환경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에만 신경을 쓰고 기온 상승에만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특히 생태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다양성 급감이나 그다음에 생태계 건강성 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생물 쪽, 네, 대기 쪽도 중요하지만 생물 쪽에도 관심을 좀 더 갖는 게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에도 초점을 둬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원인이 다 온도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틀린 거예요. 네네. 또 수많은 또 오염들도 있고 생태계 교란도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교수님이 기후의 정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고안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해결 방안이죠. 뭐 탄소 배출권이나 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이런 것들은 아마 방송에서 많이 소개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거는 단기적인 해결책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뭔가 해결을 하려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물론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한데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인류세에 걸맞는 그런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경제적인 해결 방안이나 과학기술을 이용한 해결 방안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게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게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고의 대전환이 있고 가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뭔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금 현 시대에 그렇게 어울리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지구 생태계의 모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한 요소가 무너지면 인간 사회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포용이나 분배나 공존이나 공생이나 이런 단어의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뭐 취약계층의 환경 문제가 기후 문제가 집중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미래 세대의 그런 기후 변화 문제가 집중되는 문제, 그리고 또 동식물에게 비인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동식물한테 기후 변화 문제가 집중되는 그런 어떠한 취약 집단에 집중되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충격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기후 정의나 환경 정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공생 공존 분배 포용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사람들한테 그러한 사고의 대전환 가치의 대전환이 사회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거시적으로 먼저 또 네. 접근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AI, 인공지능 아닙니까? 근데 특히 이 인공지능 기술이 환경 파괴에 큰 일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거 참 저도 해결 방안을 못 찾겠습니다. 지금 뭐 선거의 후보자분들이 인공지능을 제일 먼저 앞에 내세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결국은 AI가 중요한 건 맞지만 AI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을 하다 보면 결국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물 소비량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지역에 그런 지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네. 상태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항상 부족한데 그거를 어떻게 만회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10% 이하라서 기후 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와중에 AI 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에너지의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국은 원자력 발전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원자력 발전, 탈원전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의 그런 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AI나 반도체 산업 때문에 아마 그 비중이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또 사실이고, 그러한 상황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한테 앞으로 닥칠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폐기물 문제가 사실 미래에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뭔가 적정한 수준에서 조율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나라가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찾아야 되는데 네네. 이게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에너지 발전의 수요원이기도 하고, 또 그걸 이제 냉각하는데도 또 많은 에너지가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AI 기술 발전에서 또 한순간 뒤처지면은 그렇죠. 영영 또 못 네. 따라갈 수 있고,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세계 3위라도 되어보자 이렇게 네. 또 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AI 같은 과학 기술로 우리가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어릴 적에 진짜 많이 들었던 이유가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네. 해서 다들 막 사람들이 피부암 걸려서 죽을 것처럼 엄청난, 이제 당시에는 문제였죠. 근데 우리가 그 프레온 가스를 LPG 가스로 이제 대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에 쏙 들어가게 됐는데, 뭔가 그래도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로서. 네. 저도 희망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AI가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다양한 과학기술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성층권에 인공적으로 황 입자를 뿌려가지고 인공 에어로졸 막을 만들어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줄여서 지구의 온도를 낮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과학기술적인 해법이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된다. 왜냐하면 성층권에 대해 약간 썬팅 같은 거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쵸. 맞아. 딱 그겁니다. 예, 딱 그건데, 그렇게 인공적으로 에어로졸 마크를 만들어서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해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구 온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물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없었던 지역인데 갑자기 가뭄이 막 온다든가, 홍수 피해가 없던 지역인데 갑자기 홍수 피해가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집단이 생겨나면은 그 집단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온도는 높았지만 그래도 홍수 피해나 가뭄 피해는 없이 그래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도가 낮아지는 건 좋지만 이렇게 자연재해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막을 걷어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막을 걷는 순간 문제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막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냥 쉽게 할 거란 말이에요.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심적으로. 막을 걷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 온도는 확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티핑 포인트나 임계점 같은 게 통과가 돼서 지구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좀 위험한 해결 방안을 시도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고, 근데 좀 안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탄소를 포집한다든가 그런 기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대용량 배터리를 뭔가 가성비 있게 생산을 해서 그걸 통해서 재생에너지하고 결합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든가, 이런 다양한 그 해결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탄소 포집이나 대용량 배터리 만드는 그런 기술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뭔가 또 다양한 이런 해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보자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법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데 네. 지구가 망가져가는 네, 속도보다는. 네,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ESG 경영도 많이 하고 기업들이 이미지 광고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 많이 광고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교수님은 지속 가능한 발전 이 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뭐 지속 가능한 발전 좋은 단어이긴 한데요. 네.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속 가능한데 계속 발전을 한다?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속 가능함이면 지속 가능함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발전을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지구 환경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지구 환경이 인간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뭐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보자면 지구 환경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행성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행성 경계. 행성 경계를 학자들이 한 9가지 정도인가요? 뭐 이 정도로 나눠 가지고 봤더니 6개 경계가 이미 초과가 됐다. 그러니까 안전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구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영역을 벗어날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 지금도 계속 발전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은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저는 별로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고,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17가지를 내세우면서 사람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생태계나 생태계 관련해서 목표는 3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항목들이 조금 변형이 있을 겁니다. 개선이 있을 겁니다. 개선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나 기후 쪽 관련 항목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하고 발전은 좀 떨어뜨려 놓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그래서 어폐가 있을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뭔가 참 노력은 하려는 네, 그렇죠. 그런 흔적이기는 한데요. 네. 사실 인류가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돌리기 힘든 기후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도 해법을 찾아야 하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인류 세계에 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정의부터 내리고 또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은 해야 하지 않느냐, 개발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근데 또 개발은 곧 훼손을 또 동반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조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맹목적으로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예. 어느 정도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네. 사실은 실제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죠. 예. 네. 그리고 유럽들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러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이거를 아주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리가 성장률을 아주 높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게, 지구 환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환경이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수준을 우리가 알고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속 페달에서 발을 좀 살짝만 떼자. 네네네. 예, 이렇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읽혀지기도 싶습니다. 하네요.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박정재 교수님께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책 맨 끝에다가 제시를 한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와 모든 비인간 존재를 아끼고 보살피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정해야 한다. 그 누구든 지구에 덩그러니 혼자 남는 존재가 되고 싶지는 않을 터. 미래의 지구는 누구에게나 거주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어떤 뜻으로 이 구절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1.5도, 2도 이내로 기온 상승을 막는 데서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되고요. 네. 우리가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환경 문제라는 것은 기온 상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생태계 파괴나 환경 오염이나 난민 문제나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집단, 특정 인간 집단, 인류 아니면 현 세대, 이득을 누리는 집단하고 피해를 입는 집단이 구분이 돼서는 안 되고, 피해는 공평하게 분담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뭔가 문제를 일으킨 집단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식의 사고 방식의 전환이 있어야 지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우리가 공존하고 공생하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 지구 생태계에 어떤 인간들만 살아남는다든가 아니면 인간에서 일부 집단만 살아남는다든가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 생존에만 의미를 둔다면은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크게 봤을 때는 결국 그 과정에서 인간성은 다 파괴가 될 것이고 완전히 다른 인간이 돼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후 위기에 따라서 지구 환경이 무너졌을 경우에 저는 인류가 완전히 멸종될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살아남는 그런 집단도 있겠죠. 근데 그 집단이 인간이냐? 인간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겠죠. 네. 새로운 종류의 인간. 예. 그럴 일은 없길 바라면서 네. 오늘 인간의 시대에 오신 것을 애도합니다. 이 책을 저자인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